안녕하세요.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과서를 펼쳐주세요. 먼저 8쪽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볼까요? 말이 잘 통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한다는 언제 느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누가 말이 잘 통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사귈 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요 친구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좀 먼 얘기일 수 있지만 결혼을 할 때 뭘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뭘 보고 결혼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했는데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한다 요럴 때 요럴 때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말이 잘 통한다 라는 의미가 뭔지, 요 말이 잘 통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갖고 누구를 선택할 때 요 기준이 되는지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이 잘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게 말이 잘 통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딱 생각을 하고 내가 말했는데 그게 막 통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도 그런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말이 잘 통한다 라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배우면서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이 이제 뭐냐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건데 화법과 작문은 그 옆에 개념이 나옵니다. 화법과 작문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통해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협력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자 봅시다. 그럼 또 뭐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즉, 요거 세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이 화법과 작문의 기능이라는 거죠. 화법과 작문의 기능 1번부터 3번까지.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뭘 배울 거냐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작문을 배울 건데요. 자아성장, 공동체 발전, 그 다음에 맥락 이런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아래도 잠깐 볼까요? 단원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공동체 발전에 기여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자 맥락, 자 이런 거 나옵니다. 맥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쪽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뭐 배운다 그랬죠? 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 작문 배울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화법 작문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배운다고요? 사회적 차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말하기와 쓰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하기하고 쓰기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말은 우리가 뭘로 하죠?
네, 맞아요. 음성으로 하죠. 쓰기는 당연히 문자로 하죠. 그쵸? 이건 뭐 기본이죠. 또 다른 차이점 뭐가 있죠?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죠. 그런데 글쓰기는 어떤가요? 그거를 공유하지 못하죠. 즉, 시간과 공간을 말하기는 공유하죠. 그런데 글쓰기는 공유하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본문. 화법과 작문은 화자나 필자가 청자나 독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화자나 필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첫 번째, 청자나 독자의 요구나 기대를 반영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법과 작문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하고 또 뭐예요? 사회문화적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화법과 작문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중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요, 화법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네, 화법은요, 화자와 청자가 음성 언어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음성, 여기에 점을 찍어 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음성 언어 행위를 통해서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상호 교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해결 방안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화자와 청자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협력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합니다. 자,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사례를 들고 있죠. 사례로 뭘 들고 있어요? 문제 해결. 요거를 들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협력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거. 이때 화자가 하는 말은 고유한 의미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화자와 청자의 어떤 경험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상호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빨간 점이 있는 거 옆에 어떤 어휘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어휘 설명은 조금 잘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법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번에는 자 봅시다. 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봅시다. 특정한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자, 두 번째. 자,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아까 1번, 그리고 지금 2번, 요거는 그럼 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의 특징인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거.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특정한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는 거. 그럼 이제 의사소통 문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문화가 뭐예요, 선생님? 여기 이제 질문 바로 대답해 주죠. 친절한 교과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의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이나 규범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소통 문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건데, 자, 우리말의 경우라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례를 들고 있어요. 우리말의 경우,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더 높은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죠. 그렇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반말하면 너무 예의 없어 보이죠? 나보다 좀 어려 보인다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존댓말. 그 다음에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자,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죠. 같이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낮추는 표현. 이런 거.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죠. 즉, 자, 높임 표현과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게 바로 우리말에 뭐라는 거예요? 특정한 의사소통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사례죠. 어떤 사례? 특정한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는 사례예요. 근데 그 사례를 뭘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의 경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됐나요? 그 옆에 그림 잠깐 볼까요? 말이 어때요?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말은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없다. 차린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자, 표정은 어때요? 이분 표정. 굉장히 뿌듯하지 않나요? 굉장히 뿌듯하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차린 게 진짜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 이만큼 차렸어. 라고 굉장히 뿌듯한 표정. 요거는 자, 내가 이렇게 많이 차려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의 어떠한 의사소통 문화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한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차린 건 많지만 막 잘난 척하면 우리 좀 그렇잖아요. 이게 참 우리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정리가 다 됐으면 옆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의사소통 문화는요. 자, 우리가 왜 이거를 신경 써야 되냐면, 자, 의사소통 문화는 개별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 봅시다. 화법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또 미국에 가면 미국식으로 낮추면 안 돼요. 내 탓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다 됐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자, 이번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작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작문은 자, 뭘까요? 그 옆에 바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필자가, 여긴 필자라고 말하죠? 문자 언어를 통해서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는 뭐라고 나왔었어요? 화자라고 나왔죠? 화자가 음성. 자, 이번에는 필자가 문자. 자, 봅시다. 필자는 독단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누가 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 그거를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즉, 독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1번 일단 적어 놓을게요. 글을 통한 어떠한 필자와 독자, 여기 만나는 거죠. 근데 이 필자와 독자의 관계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세대와 세대, 나아가 시대와 시대.
자, 이렇게 소통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이렇게 넓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돼요.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주세요. 네, 친절한 교과서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뜻하는 바를 성취한 친구에게 축하 편지를 쓰는 거, 이 중에서 뭐겠어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조선 후기 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같은 글을 현재 우리가 읽고 당시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자, 이거는 뭐예요? 시대와 시대가 소통하는 거죠. 그쵸? 그런 예를, 개인과 개인, 시대와 시대가 소통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집단과 집단, 세대와 세대, 이거는 여러분 예를 뭘 들어볼까요? 집단과 집단. 뭐 요즘 이익 집단과 이익 집단이 서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세대와 세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대와 제의 세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아래 또한 장문은, 자, 여기 봅시다.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여기다 2번 써놓을게요. 요 1, 2번 여기다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아까처럼. 자, 1, 2번 뭔 거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 의사 소통 행위로서 뭐의 특성? 네, 장문의 특성.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장문이니까 독자의 소통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문화적 실천행위가 무슨 의미예요? 자, 그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필자는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게 아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글을 쓴다. 아, 요거요.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서 글을 쓴다는 거.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 요거 잠깐 볼까요? 색깔을 선생님이 바꿀게요.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글을 쓰는, 자,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글을, 자, 읽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자기와 독자가 속한 그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뭐냐? 그 다음에 자기가 봅시다. 반영해야 할 사회문화적 요구는 무엇인지 를 끊임없이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이제 글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잠깐 봅시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정리됐나요? 자, 그럼 다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장문 가봅시다. 이처럼 필자는 장문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글에 반영하죠. 이러한 점에서 장문은, 자, 개인 간의 의사소통 행위를 넘어서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요거는 사회문화적 실천행위의 장문 방법이 되겠죠.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로서의 장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줄, 자, 요거는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로서의 장문의 의의를 말합니다. 즉,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로서의 장문은, 자, 어떤 의의를 가진다?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어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까지 화법과 작문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필기 못한 거 있으면 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자기가 필기 못한 거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 혹시 뒤에 들어오신 분 있나요? 뒤에 들어오신 분. 자, 확인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화법과 작문의 특성에 대해서 봤고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학교에 나올 때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